반갑습니다.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5월 둘째 주 추천 도서들을 말씀드릴 텐데요. 자, 5월 둘째 주는 이제 가정의 달인 만큼 어린이날도 지났고 어버이날도 지났고 스승의 날도 이제 앞두고 있겠죠. 소중한 사람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의 관계, 또 함께 살아가기 위한 약속들, 또 소중한 사람들을 대하는 법, 이런 주제들과 관련된 책들 여러 권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달라도 친구. 달라도 친구라는 이 말뜻 제목을 한번 이렇게 곱씹어 보면 다르면 친구가 안 되나? 우리는 보통 비슷한 사람, 나랑 잘 통하는 사람만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죠. 달라도, 나와 다른 이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경험시켜주고 때로는 좀 가르쳐줘야 할 내용이기도 한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솔직해요.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아, 왜요? 나 싫은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 야, 너 그러면 안 돼 라고만 얘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훈을 저학년 학생들한테 가르쳐 준다는 이 주제 접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책의 내용은 이해하기 전혀 어렵진 않지만 아이들이 그걸 와닿게 느끼느냐,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는데요. 다양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이야기해보고 떠올려보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이걸 어떻게 교육시키냐면,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궁금해요. 그게 왜? 왜 틀린 게 아니야? 따라서 이런 부분이 중요한 페이지라고 여겨주신다면 아이들에게 틀렸다는 말, 이상하다는 말, 잘못되었다는 말, 예를 들면 이상하다는 말은 정상이 아니다라는 뜻이야 라고 알려주면서 정상과 이상의 차이점, 또 우리 주변에 어떤 부분에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아이들과 이 언어적으로 조금 풀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달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이유들을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100원 부자인데요. 이 책은 참 요즘 우리 애들이 100원짜리를 알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요즘 현금 거래를 하지 않다 보니까 동전을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 저축하는 습관을 길러주려면 집안에 돌아다니는 동전을 돼지저금통에 넣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동전도 없고 돼지저금통도 없는 상황, 카드로 그냥 어디 가면 찍는 상황, 이런 상황일 때 우리 아이들에게는 저축이라는 개념, 소비라는 개념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참 어렵게 생각이 드는 그런 제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우리 저학년 학생들한테 돈의 개념과 필요의 개념을 조금 구분시켜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 내가 필요하면 그냥 엄마한테 말하거나 떼쓰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생긴다는 건 뭐죠? 내가 특정 물건을 구입하거나 소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벌 수 있다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구나. 돈과 필요의 개념을 분리시키는 그 단계에서 용돈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제가 보면서 좀 느꼈던 생각은 이 100원 부자라는 책에서 이야기하는 100원이 될지 1000원이 될지 10,000원이 될지, 그건 상황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아이들에게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는 제약의 개념, 용돈의 개념, 돈의 가치를 스스로 생각하거나 터득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유태인 교육까지 뭐 어렵게 갈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용돈 사용법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 우리 2학년 친구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그런데요, 생태계가 뭐예요? 생태계라는 말은 우리 많이 사용하지만 사실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정리해보지 않았던 개념어일 수 있거든요. 영어로 하면 조금 가끔 이해가 더 쉬울 때가 있는데 에코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 어떤 하나의 단위나 개체를 의미하지 않고 그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군집, 집단 등을 의미하잖아요. 생태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동물 하나, 토끼가 있어요. 그럼 토끼와 사자가 있다가 아니라 토끼와 사자의 관계, 토끼를 사자는 잡아먹죠? 그럼 사자는 나쁜 놈? 그런 건 아니잖아요. 토끼도 풀을 먹죠. 그래서 이런 하나의 순환의 과정 속에서 생태, 살아있는 것들은 하나의 시스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먹이사슬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좀 더 확장해서는 하나의 시스템이라고도 보는데요. 그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즉 우리가 관찰했던 자연 안에 있는 관찰물들을 관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아까 예시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토끼 얘기도 나왔었지만 토끼들은 풀을 먹잖아요. 그럼 풀은 어떻게 뭘 먹고 자라날까요?
이런 이야기들 아이들에게 역으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가다 보면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태계는 어쩌면 지구 밖에 있는 태양의 에너지로부터 많은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생태계의 개념이 점점 더 확대될 수도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책은 크게는 3개의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부는 먹이사슬 얘기, 2부는 조금 더 확장된 의미에서의 지구과학적인 생태계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서로 다른 동물들의 모습들과 생존 전략들을 비교해주는 관점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이 분량이 한 150쪽 정도 됩니다. 일주일 안에 읽기에 초3 학생들한테는 약간 버거운 책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글씨가 큽니다. 판형은 확실히 중저학년용이거든요. 짧은 내러티브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소 챕터별로 읽어간다면 글밥 읽기 훈련이 조금 안 된 친구들한테 아직까지는 좀 짧은 이야기들로서 많은 분량을 읽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을 또 부여해 줄 수 있는 책이어서 꼭 한번 집에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권의 주제를 다룹니다. 1년 12달을 각각 상징할 수 있는 12명의 인권운동가 혹은 그 인권을 고양시켰던, 인권의 가치를 드높였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책의 전반부에 세종대왕도 나와요. 응? 세종대왕이랑 인권이랑 무슨 상관이야? 인권이라는 걸 꼭 서양적 개념, 현대적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않고 좀 넓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일, 이게 인권을 보호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세종대왕 당시에는 글을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장현실 같은 노비 출신, 천민 출신의 사람들도 사람답게 살 수 없었어요. 그들을 등용하거나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일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관점의 전환. 이번에 제가 책을 다시 보면서 내용 중에 좀 많이 와닿았던 거는 책의 중간에 쉰들러 리스트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라고 느끼는 점은 바로 이 인종 간의 대립, 특히나 독일인과 유태인 사이에서의 끔찍한 과거사, 그리고 그런 학살의 경험의 속에서도 자신과 같은 민족은 아니지만 동일한 인간으로서 많은 유태인들을 구하고자 애썼던 쉰들러의 모습을 저는 요즘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같은 상황들이라든지요, 아니면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수많은 아프리카의 내전이라든지요, 이런 사례들을 좀 비추어 볼 때 아이들에게 한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 아, 이렇게 평범해 보이는 한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누군가를 조건 없이 도울 수 있구나 라는 생각들로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로봇 친구 NB. 자, 이 책은 꽤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저희 학원에서도 굉장히 여러 해 동안 지금 읽히고 있는 책인데, 그 책 이유는 이 책이 너무 좋기도 하지만 또 대체할 만한 책이 많지 않아서인데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들에게 읽힐 만한 창작 도서 중에 기술적인 내용, 특히나 인공지능,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의 얘기가 되게 좀 문학적으로도 가치 있게 잘 녹아들어서 완성된 작품 찾기가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근데 이 책이 그런 책이고 아이들이 다 재밌어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저희 바램대로 비문학 주제지만 문학적인 형태로 경험시키면서 그 질문을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이나 정보에 대한 관심을 오히려 아이들이 갖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책이어서 추천을 좀 드립니다. 이제는 로봇들이 우리 일상에 굉장히 가까워 있는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로봇 사용 혹은 로봇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점들에 대해서 내러티브를 통해서 공감하면서 그 로봇이 당하게 될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다소 먼 미래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이기 때문에 좀 공부에 바쁜 지쳐있는 우리 고학년 친구들도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위한 책입니다. 짠! 가상현실과 메타버스 이야기. 사실 이 책은 작년쯤부터 제가 추천을 드리긴 했었는데 올해는 메타버스 인기가 예전만 하지 못하죠. 그래서 약간 흥미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메타버스는 그냥 트렌디한 1, 2년의 어떤 키워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훨씬 더 중요한 개념이 될 거다, 이런 논의들이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에게 흥미롭게 좀 주제로 접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경우에는 진짜로 정보 위주의 책입니다. 따라서 내러티브 자체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문학적인 글들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약간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런 지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가? 자, 예를 들면 메타버스라고 하는 이 기술이 왜 아이들에게 재미가 없게 느껴지냐면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맥락도 모르겠는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냐면 과거에는 영화 필름을 통해서 만들어진 영화도 일종의 가상현실이었어. 에? 그게 무슨 가상현실이야? 그냥 영화지. 생각해보자고요.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없는 혹은 일상생활의 모습과 닮아있지만 그건 실제가 아닌 가짜잖아요. 근데 그 가상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우리의 현실이 거기 가 있는 것처럼 이입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것을 어쩌면 메타버스 기술로 구현하려고 하는, 즉 가상 공간에서의 또 다른 경험의 체험의 확장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실제 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용어들, 예를 들면 VR, AR, 증강현실 이런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요. 단순히 뭐 여기다가 기어 끼고 막 게임하고 이런 것만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훨씬 많이 사용되고 경험될 수 있는, 또 앞으로는 더 많아질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에 대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생들을 위한 도서인데요. 중학교 1학년들을 위한 추천도서, 청소년을 위한 경제의 역사입니다. 지난주에도 추천해드렸었죠.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읽고 이해하더라도 충분히 도움이 되고, 혹시 학년이 높아서 이 책 안 읽었으면 저는 꼭 읽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자, 초등학교 시기에 경제 개념 많이 배웁니다. 뭐 수요가 어떻고 공급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이 정도까지는 초등학생들도 부분은 알아요. 그런데 중학교 시기 경제 공부할 때는 그것을 하나로 꿰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역사를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책의 후반부를 보면은요, 우리 자본주의 역사의 큰 발전 과정 두 챕터만 좀 골라봤는데요.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손에 시장을 맡겨라. 시장 개념. 자, 여기까지는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 스미스의 이러한 주장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 그 맥락이 역사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애덤 스미스 같은 경우는 도덕감정론, 국부론이라는 대표적인 저작을 냈는데, 특히 국부론에서 설명하려고 했던 게 뭐였냐면, 그 당시 제대로 된 시장의 기능이 없다 보니 항상 물자, 그러니까 물건이 모자르고 먹을 음식이 부족해서 항상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들이 더 많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동기, 나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우리 사회를 성장시킬 원동력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유명한데, 오히려 인간의 이기심을 너무 강조한 좀 그런 경제학자 아니야? 라고만 우리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애덤 스미스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빈곤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런 맥락을 통해서 자본주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이 됐구나 이해할 수 있다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장이 부흥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시기가 오죠. 역사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20세기 초반에 그런 대공황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걸 가르치지만, 왜 그런 대공황, 경제에 어려움이 왔는지를 사실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책에서 예를 들면 첫 번째 대공황이 찾아왔을 때 시기를 1차 대전 직후 정도로 소개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독일이 배상금을 지게 되고 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돈을 막 찍어내기 시작하고, 돈을 많이 찍어내니까 당연히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면서 인플레이션 현상이 생겼다. 이 흐름으로 이해하면 기억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경제 개념, 사건들 너무너무 잘 소개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1학년 학생들 아니더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도서. 자, 이 책인데요. 통계 모르고 뉴스 볼 수 있어? 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 통계 이야기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어른들은 아시죠? 통계를 이해하는 건 미래를 예측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번 주에 좀 이 책을 읽으면서 조금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인포그래픽입니다. 인포그래픽이 뭐야? 쉽게 얘기하면 통계적인 수치나 정보 따위를 그래프 등 그림으로 표현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내용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코로나 확진자 현황을 숫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색깔,
뭐 찐자가 많으면 좀 더 빨갛고 위험한 색깔로 표현하고 적으면 노란색으로 표현한다든지요. 아니면은 어떤 출산율의 정도를 막대 그래프로 보여준다든지. 자, 이처럼 사실 우리 알고 보면 주변에는 통계 정보이지만 통계를 숫자로 주지 않고 그림으로 바꿔주고 있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통계인 줄도 모르고 그 정보를 우리가 볼 때가 많아요. 따라서 인포그래픽을 이해하면 이것도 결국 그 뒤에는 통계가 있었겠구나. 예를 들면 우리가 엑셀에서 수식 하나를 정리하더라도 그 수식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그래프, 알기 쉽게 이해하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원래는 통계였구나. 이 사실을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인포그래픽 잘 해두시면은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에 가면 사회문화 같은 과목 배워요. 이런 인포그래픽, 즉 표나 그래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실제 수능에도 나오기 때문에 기초 소양을 꼭 닦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주차 읽어가는 친구들은 이 그래프에 초점을 두면서 공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한 추천 도서입니다. 짠! 원소, 좀 아는 10대. 이거는 근데 과학 안 좋아하는 친구들이 과연 읽을 수 있을까? 저도 사실 내심 걱정도 되고 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다들 학창 시절에 원소, 주기율표, 칼카나마, 아라철 이런 거 외웠던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외우라고 하니까 외웠는데 실제로 그 주기율표 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시죠?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이 책은 화학 분야이긴 하지만은 그걸 저희는 최대한 정보로서 주기보다도 맥락으로서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에 맞는 책이에요.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전문 지식, 그 원소나 화학 기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생소한 정보들 자체를 흥미없어하는 친구들은 역시 조금 재미없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대충 보면서 넘어간다. 그런 내용이 있었지. 하지만 내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혹은 중요한 내용인 부분을 꼼꼼하게 읽는다. 자, 이런 관점으로 독서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이번에 이 책을 새로 읽으면서 배운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원소들이 발견되는 과정에 전기가 굉장히 많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예를 들면은 원자에는 전하라는 게 있잖아요. 양전하, 음전하. 그래서 전자라고 하는 게 붙거나 떨어지기도 하는데,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기 중에 있는 화합물, 혼합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철이 산소랑 만나면은 산화철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철이라고 하는 원소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이 산소와 철을 분리시켜야 될 거예요. 이 과정에서 전기를 다루는 기술이 발전한 것, 그것이야말로 원소를 찾아내게 되는 한 계기가 된다. 즉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물리랑 화학이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가지면서 물화생지 배우는 4개의 교과 영역들이 사실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일 작은 건 원소, 그러니까 화학이죠. 화학이 연결돼서 유기적으로 하나의 개체를 만들면 뭐예요? 생명이 되죠. 생명이 살아가는 지구가 있죠. 지구가 살아가는 우주 환경, 물리적인 공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해서 물화생지가 다 연결돼 있다라고 이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단순히 외워야 될 암기하는 지식이 아니라 연관되어 있는 상호적인 맥락 속에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는 것, 그게 아이들한테 좀 우리 개념들과 학습을 가르쳐야 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좀 어려운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책 그대로 읽으려고 하지 말고 내 수준에 맞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레벨을 내리거나 올리면서 아이들이 흥미롭게 읽을 만한 책들을 추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에 한 권이라도 건지면 되는 거겠죠. 저는 다음 주에 또 유익하고 재밌는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